제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시에는 17세기 위기 극복기의 시대 상황과 다양한 형태의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이번 주차에서 송시열의 사상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다 폭넓게 근세 한국의 정치사 및 사상사의 흐름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1차 시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노선에 속한 인물들은 대내적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한 정치적 갈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의 주된 정치사회적 쟁점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혼란과 민생의 피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토지의 황폐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극도에 이르렀으며 이는 임진왜란 이전 해인 1591년 전국의 경지 면적이 총 170만 8천 결이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이후 1719년에 이르러서는 총 139만 5천 결로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갖지 못한 무전민이, 즉 전답이 없다는 얘기죠. 경작지를 갖지 못한 무전민이 크게 늘어났던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조 초기인 세종대의 충청도의 경우 경지 면적이 23만 6,300결이었는데 임진왜란 직전에는 약 26만 결로 증가하였으나 임진왜란 후에는 11만 결로 대폭 감소하였고 1636년의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는 총 25만 8,460결이었으나 실제 경지 면적은 13만 1,008결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결과 1672년에는 전국의 인구 470만 명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굶는 사람들이었고 그중 수천 명의 굶어 죽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673년 조선의 총 인구는 465만 9,611명이었는데 그 전 해인 1672년 2월과 5월 사이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함경도, 평안도의 굶는 백성이 무려 54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선조 초기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권력층 내부의 조직적인 당쟁은 말할 것도 없고 모방과 각종 반란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력층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침에 대한 자각의식, 또 사회 불안과 민생 피폐에 대한 반성과 절제는커녕 외침을 빌미로 한 훈공의 특혜 획득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래 50여 년간 무려 8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던 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뜩이나 피폐한 전답과 물량을 이들 공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후생 안민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기에 권력층은 관권 장악을 통한 토지 점유와 자신들의 권익 추구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음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8번의 공식 책봉 가운데
임진왜란 때 국가수호의 전공으로 포상받은 선무공신이라고 하는데요. 선무공신 18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거나 정치적 실정의 책임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신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3등 공신에게 지급되는 공신전이 60결, 세종대 이후에는 1결이 약 4,000평이었으니 약 24만 평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만 3등 공신 60결로부터 1등 공신에게 지급되는 150결, 약 60만 평에 이르는 공신전을 비롯해서 노비와 은자까지 지급되었으니 정치 세력들 간의 토지와 특권의 획득을 둘러싼 혈투가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대 상황에 이어 다음은 17세기의 사상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의 통치 이념으로 수용된 주자학은 건국 초기부터 왕권을 둘러싼 지배계층 내의 갈등을 비롯하여 서로 차별받지 않고 특권적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투쟁의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양반 지배계층 내의 정치적 투쟁은 수차례의 사화와 중종 반정, 인조 반정과 같은 대규모의 정치 변동을 낳았으며 이러한 주자학적 통치 이념과 조선조 현실과의 괴리와 모순을 수정하여 보려는 조광조 등의 이른바 도학 정치 사상이 통치 사상 수정기에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수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학적 수정론과 주자학의 정통화론, 또 외침에 대한 사대 의존론과 회의론 등의 형태로 양반 지배 세력 간의 권력 투쟁과 조직적 파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존명 4대 사상을 주장한 이황계의 정통 주자학파와 자주적 보국 안민을 주장한 자주적 개혁파 간의 갈등은 7년간 외란의 위기를 거친 뒤에도 계속되었고요. 바른 사회로 되돌린다는 반정의 명분 아래 집권한 인조 반정 세력도 국민의 생활 안정보다는 좌파의 권익 신장에만 주력함으로써 장래의 국가적 위기에 대비할 개혁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통치 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외란, 반정, 호란 등 이른바 내후외환을 거치면서 17세기의 한국은 통치 이념의 수정과 사회개혁이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대규모 외침에 대한 주자학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의 허약성 노출, 그리고 지배계층 내부의 갈등 격화와 그로 인한 민생의 피폐, 그리고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주자학적 통치 사상의 수용이 빚은 비현실적 모순에 대한 반성 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상적 반성은 16세기에 이미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주자학적 정치 이념의 회의를 가지고 유학 이외의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던 우리가 제4주차에서 공부할 서경덕과 이희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개조론의 대두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세 한국에서 주자학적 통치 이념에 대한 사상적인 정면 도전이 표면화한 것은 17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세당, 윤휴, 윤증 등 주자학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정통 주자학의 신봉자들인 송시열 등은 사문난적, 즉 유학을 어지럽힌 적이라고 하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어쨌든 주자학의 비판적이었던
17세기의 반주자학파들은 주자학의 공리공론을 배격하고 중국 대륙에서의 명청 교체라는 국제적 변동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도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반 국민의 참상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 사상을 추구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7세기의 이 시대를 실학사상의 전국이, 즉 실학사상의 초기 성립기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의 실학적 성향은 주자학의 허위성을 폭로한 데 있었으므로 근세 한국 정치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이 시기의 사상사적 위치는 반주자학적 실학사상의 선도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실학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5주차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래 실학은 시대 및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사상적 경향을 달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정도전의 사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조 건국 초기의 실학은 불교 통치 이념을 배척하고 주자학적 통치 이념을 수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조 중기인 17세기의 실학은 주자학의 비판적인 반주자학적 성향을 나타냈으며,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서는 유학사상 자체를 비판하는 반유학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학의 의미와 내용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달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5주차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17세기 당시의 개혁론자들은 조선조 건국 이래 200여 년간 적용해온 주자학적 통치 사상이 한민족의 사회적 요구와는 맞지 않는 사상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런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자학적 통치 이념을 비판하고 배척한 다음에 과연 어떠한 사상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했는가에 대해서는 개혁론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성향을 나타낸 것도 사실입니다. 즉, 사상적 자주성의 측면에서 독창적인 사회 개조론을 전개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자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는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방향 가운데 당시 조선조 지식인층이 지닌 사상적 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전자의 방향, 즉 완전한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고려 말 조선 초로부터 주자학적 통치 사상의 수용으로 깊어진 학문적 자주성의 상실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난을 계기로 양반 지배계층 사이에 깊어진 안이한 사상적 의존성, 특히 명나라와 한족 문화에 대한 모화 사대 사상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대부분의 개혁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것은 두 번째 방향, 즉 주자학과는 다른 사상을 수용해서 사상적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들 개혁론자들의 통치사상 수정의 사상적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첫째는 윤휴 등 남인 계통으로 고대 유학, 특히 중국 한나라 때의 유학을 활용해서 주자학을 대치시키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명나라 때의 유학 중 양명학을 수용해서 수정하려는 최명길, 장유 등 소위 양명학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극도로 악화된 민생의 피폐와 국제적 변동을 직시하고 유학적 고정관에서 탈피해서 사회경제 개혁에 주력한 김육과 또 유학을 탈피해서 노장 사상의 시각에서 자주적 사회 개조를 주장한 박세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상적 수정 방향 가운데서 그 뒤 한국 실학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세 번째 자주적 사회개혁론이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시부터는 송시열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